귀엽지? 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 콘텐츠는 단순 흥미본의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알고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 항공 123편 추락 사고는요. 1985년 8월 12일에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인 오늘이랑 날짜가 별로 멀지가 않죠. 자,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국내선 비행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의 산해에 추락한 사망자가 무려 520명이나 발생한 항공사고입니다. 생존자는 단 4명이었는데요. 모두 여성이었고요. 이런 사망자 중에서 한국인 및 한국계 희생자들도 있어서 마음 아픈 사고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쿄나 오사카는 한국에서 많이 여행을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제 올드커머라고 하죠. 제일 한국인들이 좀 일본에 어차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들이나 한국계이신 분들이 비행기를 충분히 탈 수 있는 환경이었죠. 자, 영구 결번이라는 게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인명사고가 나거나 한 사건은요, 이제 버스 번호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이렇게 편명을 영구 결번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1, 2, 3편이 근데 한번 2020년도에 한번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직원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그냥 테스트였는데 그냥 0, 1, 2, 3 그냥 연속된 숫자니까 편하게 눌렀다가 그게 하필이면 영구 결번된 1, 2, 3편이랑 숫자가 같아서 그 사이트를 보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미데이터여서 이건 그냥 해프닝이었는데 네, 큰 사고가 났던 거라 함께 같이 볼게요. 네, 하필 시기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사고 난 비행기의 사고 1시간 전 사진입니다. 1시간 전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비행기가 당연히 계속 운영을 했으니까 마지막 착륙 그게 또 사진으로 남았어요. 이거는 지금 사진 캡처긴 한데 그 사고 난 그 1, 2, 3편 비행 당시에 이륙 영상이 남아있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이착륙 모두 멀쩡했고 이륙까지도 멀쩡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저 공부하다 보니까 마에 11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륙 후 3분, 착륙 전 후인가 그 8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항공사고의 90%가 발생한대요. 근데 이 사고는 이륙 멀쩡히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당연히 탄 사람들은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랐겠죠. 이거는 사고 당일, 사고 전 비행에서 찍혔던 사고 비행기의 사진입니다. 그 마지막 착륙 있잖아요. 아마 그 비행편을 타거나 했던 그때 승객이 찍은 사진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사고라서 정말 자료가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항공 자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내용을 열심히 추렸는데 자, 사고기의 승무원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본어를 써있길래 제가 한국어로 붙여놨는데요. 적혀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사고 때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고 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조종사 분들이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유출된 비행 녹취록에 의하면 이분들은 진짜
엄청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었고 실제로 비슷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해봤더니 이때 이 사고만큼 오랫동안 32분가량 그래도 비행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빨리 추락하는 결과만 나왔었다고 합니다. 사고일은요 85년 8월 12일 방금 전에 봤던 사진에도 적혀 있었듯이 8월 12일인데요. 일본에 오본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우리의 추석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13일부터 연휴? 명절이니까 12일이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인 거죠. 그래서 사고기의 정원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20명이 사망자였잖아요. 국내선에서 사실 500명씩이나 탑승한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국내선이 진짜 그렇게 사람을 많이 탄다고? 약간 이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사고기의 기종은요 원래 있던 기종을 변형해서 일본에서 쓰려고 따로 오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비행기가 있는데 오리지널 모델은 366명인데 이 모델은 528명이나 탈 수 있어요. 예, 한국은 그렇게까지 크게 굴릴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맞아요.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는 철도나 이런 다른 이 발달하기보다 비행기가 오히려 나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크게는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비행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일본의 항공 수요가 그냥 어떨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공항 개수를 그냥 찾아와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군공항 뭐 이런 걸 빼놓고 군공항 같은 걸 포함하면 34개인가 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공항이 뭐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일본은 공항이 진짜 많아요. 보니까 160 몇 개인가? 그 정도는 되나 보더라고요. 그냥 항공 수요 자체가 워낙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랑은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항공편도 훨씬 많이 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계획이라고 하나요? 이제 애초에 가려고 했던 거는 저녁 6시 정각에 도쿄에서 이륙해서 단 56분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비행이에요. 정말 얼마 안 가는 거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계획보다 4분 늦어져서 근데 늦어진 것도 이건 사실 뭐 별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건 아니고 이 정도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비행기 타러 가면은 많이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륙을 했고 연료는 약 3시간 비행 가능한 분량이 이제 탑재돼 있었다고 해요.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6시 24분 자 이륙하고 12분이 됐는데 고도 24,000피트 전 사실 피트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미터를 써놨는데 네, 7,000m나 올라갔다고 이게 7,000m씩 올라가지나?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엄청 높이 올라가서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체 후방부라는 게 그냥 비행기 꼬리 쪽이라는 얘기겠죠? 그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대요. 그러면서 항공기관사의 계기판에 RO, 도어, 경고등이 점등됐다고 합니다. 이 경고가 뜨니까 어떻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50초 흐른 후에 스쿼크 7700이라는 게 기체가 고장났을 때 약간 메이데이 하는 것처럼 이거 아이고 우리 비행기 망가졌어요 하고 그 주변 이제 관제하는 그런 데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생존자분 중에
비번 승무원이 탑승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수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남겨져 있는 인터넷에 자료가 있길래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자, 어느덧 상승이 끝나고 수평 비행으로 옮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던 무렵 탕!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폭발음이라고만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낮은 소리 우구구구구 하는 이런 폭발음이 아니고 탕! 하는 소리가 났나봐요. 그래서 이 감압이라는 게 공기가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져서 이제 사람이 타는 비행기 안은 공기를 조정을 해서 땅 위에 있을 때랑 비슷한 공기를 해놓는데 그걸 조정하는 거는 별로 뭐가 없었는지 급감함은 없었다고 하시고 근데 소리는 되게 귀가 거슬리게 났고 처음에는 막 엄청 큰 문제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이렇게 기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그 당시의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 사진을 찍으신 당사자 역시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조종사는 긴급 강하를 시도하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서 회항을 요청했대요. 도쿄 국제공항이 이제 출발했던 공항인데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도쿄 컨트롤에서는 지금 그냥 가시는 방향에 나고야 공항이 있으니까 글로 가실래요? 했지만 기장이 하네다에다가 착륙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이유는 이제 정확히 기록엔 없는데 이제 보니까 하네다 활주로가 나고야보다 더 길어서 이제 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회항을 할 만큼의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그때 손상을 입었던 게 벌크헤드가 급감압이 없었다고 했는데 벌크헤드가 손상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직 꼬리 날개가 찢겨져 나갔다고 해요. 지금 보면 여기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둔 저 사진 2개 있잖아요. 저거가 사고기가 찍힌 사진인데요. 보시면 꼬리 날개 쪽이 약간 희미하다 그래야 되나? 저 보라색 배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륙 당시의 영상에서 캡처한 거라 이륙할 땐 훨씬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사고가 이미 난 후에 그 사진을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사진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수직 꼬리 날개가 찢겨나간 건데 유압 계통 전반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방향이나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조정하는 거를 약간 끈 같은 걸로 묶어서 물리적으로 잡아당기는 거였다면은 지금 쓰는 비행기들은 기름 파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힘을 전달을 해가지고 저런 부품들을 움직여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유압 파이프가 파손이 된 거예요. 기름이 새서 그럼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달려는 있는데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동차가 타고 있는데 핸들이 안 돼. 내리막에서 핸들이 안 돼. 어떡해. 그런 상황. 자동차면 그냥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는데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종 불능이 된 거죠. 초반에 물 위에 착륙할 수 있게, 착륙이라고 해야 되나? 물 위에 떨어질 수 있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속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차피 바다에 떨어졌어도 위험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런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조종사들이요, 플랩이라는 거랑 엔진 출력을 이용해서 기체를 제어하려고 했대요. 제가 플랩이 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양력이 필요할 때 이렇게 펼쳐서 날개를 크게 만들면 양력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걸 이착륙 시에 보통 펼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설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양력이 필요할 때 이걸로 뭐 지금 왼쪽 오른쪽 가고 위아래로 가고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뭐가 사실 조종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이 왼쪽 날개에 2개, 오른쪽 날개에 2개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뭐 한쪽만 좀 켜면 그쪽으로만 좀 날아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엔진은 조금 좌우 방향을 정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선회를 시도를 하다가 높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종 불능을 결국 보고했대요. 근데 높이가 높을 때는 당장 바로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라도 드는데 높이를 잃을수록 더 무서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안쪽 객실 상황도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자 증언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스튜어디스들이 손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사실 스튜어디스들 본인들도 엄청 무서운 거죠.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고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어린이용 조끼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어른용을 착용시킬 정도로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종불능에 빠져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일 미군 요코타 기지에서 이쪽으로 올 줄 알고 활주로를 비워놓고 구급차와 소방차까지 대기를 시키고 도움을 주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에 착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조종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지도 자료를 보시면 파란색이 원래 예정했던 비행 경로고요. 빨간색이 사고가 나면서 가게 된 경로입니다. 우선회 하려고 했다는 데가 여기쯤일 것 같아요. 우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돌아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근데 진짜 어떻게 바람이 하필 남서풍이 불어가지고 남서풍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고 싶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버려서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죠. 여기서 이 목표했던 대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면서 조종이 너무 불가능해가지고 실속이라는 게 비행기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대요. 그래서 실속만 막으면서 어떻게 간신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뱅글뱅글 돌고 공항으로 가야지 착륙을 해야 되는데 후지산 방향으로 비행을 하게 됐대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기관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30분 만에 양력을 모두 잃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추락을 했습니다. 6시 56분 어떻게 이걸 기체가 이렇게 양력을 잃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고 싶어가지고 조종사가 이렇게 열심히 자 이제 엔진을 다 킨 거죠. 최대 출력. 왜냐면 내려가면 산이랑 부딪히니까 추락하는데 산이랑 부딪히니까 올라가야 돼. 이게 엔진을 켜면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켜! 최대 출력이야!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날개가 부딪히면서 기체 후부, 기체 꼬리 쪽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추락을 했는데 이제 안 부딪히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중이다 보니까 최대 출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추락하려고 그냥 힘없이 퓨용 이게 아니고 으아 하는데 떨어진 거여가지고 시속이 650에서 700km쯤 됐었대요. 아주 강한 힘으로 충돌이 됐고 중력 가속도가 막 수백 G가 됐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락 후 뭐 2차 폭발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추락 후 폭발을 하긴 했었고 그나마 그 뒤쪽에 타신 분들은 좀 사망자여도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고인이셔도 이제 몸의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일 앞에 탔던 특히 조종석에 타셨던 분들은 그 고인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종이 비행기 마지막에 떨어질 때 빠르게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약간 피웅 하면서 하다못해 진짜 가벼운 것도 위에서 떨어지면 그런데 우박에도 막 자동차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힘을 온 몸으로 받으면은 살아남는 게 기적이긴 하죠.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찾아놨는데 자, 이 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해요. 그때 당시의 사고를 재현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심약자 및 노약자, 임산부나 충격에 약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멈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사고가 결국 추락을 했고요. 네, 두려우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졌는데 산 사람이 있다고? 오히려 그게 신기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생존자가 좀 있었대요. 일단 추락 사진을 같이 봐요. 그때 추락했을 때 이제 구조하려고 아마 사람들이 간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존자에 대해서 먼저 다뤄드릴게요. 생존자의 좌석표가 이렇게 있는데 정리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 위에 생존자들 있는 이쪽이 그 비행기 꼬리 쪽이에요. 좀 전에 영상 보셨을 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꼬리 쪽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렇게 땅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쪽에서 생존자가 많이 발생한 거죠. 이제 이 앞쪽 이렇게 이쪽 동체는 생존자가 없었던 거고요. 네, 뒤가 튕겨나가면서 그쪽은 좀 오히려 살아남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존자가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냐, 뭐가 문제였냐. 단 4명만이 살아남게 된 이유. 구조 작업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고 장소 자체가 한라산보다 높다는 건 아닌데 산 자체가 한라산보다 높대요. 후지산은 아니고 다른 산이었는데 산 이름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거기가 그 산악지대래요. 근데 그 산악지대가 후지산이 아마 포함된, 그러니까 산맥?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거기가 산악지대인데 산악지대 자체가 서울보다 더 크대요. 서울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 어느 정도 합친 정도의 그 넓이 정도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 하필 한 가운데인 거죠. 맞아요. 산이 밤 되면 진짜 춥잖아요. 근데 생존자들이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5km, 7km씩 떨어져 있는데 거길 진짜 구하러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문제가 뭐였냐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생존자가 꽤 있었대요.
생존자 수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묘사가 돼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렸대요. 근데 하필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헬기 조종사가 생존자를 못 봤는데 근데 생존자들이 막 이렇게 팔을 흔들었대요. 막 팔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밤이었고 비가 오는데 안 보였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보고가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 초반에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점점 줄어갔대요. 이때가 또 옛날이라서 연락도 힘든 시절이잖아요. 85년도니까.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막 잘 될 때가 아니니까 항공자위대가 추락 지점을 파악했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심지어 이게 항공이랑 육상이랑 다 지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전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경이 모두 투입됐지만 추락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다음날 오전 9시 14시간이나 버텼어야지만 구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렇게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은 사람들이 춥고 비가 오는 날씨를 견딘다? 14시간을? 골절되거나 막 그런 상황이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죠. 거기다가 정말 잘못 판단했던 게 일본 정부가 전원 사망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었대요. 그래서 인명 구조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고 기록 수집만 우선을 했나 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 더더욱이 14시간이나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사고 직후 도착한 의료진들이 이 사람들이 그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쇼크와 추위로 사망했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생존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생존자 증언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 소리가 많이 들렸대요. 엄마 하는 아이 목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사람도 차가워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 얼마나 PTSD가 올까. 옆에 있던 살아있던 사람이 생명이 꺼져가는 거를 같은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생존자가 나온 게 오히려 신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생존자가 여성 4명이 생존을 했는데요. 이거 생존 당시의 사진들이라서 또 볼 때 충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면역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또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 카와카미 케이코라는 분이고요. 사고 당시 구출되는 모습입니다. 요시자키 미키코, 요시자키 히로코, 오치아이 유미 그 두 분 성이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생존자 중에 2분은 지금 모녀 관계이신 거고요. 이분 카와카미 케이코라는 분은 그 12세셨는데 당시에 부상이 가장 적어서 많이 주목받았었다고 해요. 지금도 사실 좀 위험한 게 있지만 옛날이라 더 약간 윤리의식 같은 데가 더 없을 때라 그 언론에서 이렇게 생존자들한테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야후에 검색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망자들 사진이 그냥 다 올라와 있대요. 그때 당시에 정말 고인이 되신 분들 사진을 그냥 다 기사로 싣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충격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계 희생자분들을 살짝 볼 건데요. 이분들은 한국인은 아니시고 한국계인데 전옥자 씨는 한국계 미국인이셨대요.
아들분이 외국인 학교를 다니던 학생인데 남편이 오사카에서 일을 하셨는데 남편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고요. 안시오 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한국인이셨는데 한국을 오가면서 송이버섯을 취급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자녀가 셋이나 있었고 일본 명절을 지내려고 오사카의 친척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전순덕 씨는요. 아우 속상해. 이분은 어떤 영화 배우분의 친척이신데, 그러니까 따님분들이 있으시고, 당연히 사람이 다 가족이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아무튼 이것도 수금을 하려고 지인을 만나러 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십니다. 아, 울면 안 돼. 그리고 이혜경 씨는요. 도쿄에서 연극을 전공하던 학생이신데 그 사고 당일날 오사카에 언니를 만나러 가다가 또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9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었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옆집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또 젊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 분들도 명절이다 보니까 평소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다 타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이거는 어느 일본인 아버지의 유언인데 번역된 걸 읽어드리자면, 마리코, 츠요시, 치요코 부디 사이좋게 힘내서 엄마를 잘 도와주거라. 아빠는 유감스럽지만 확실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원인을 알 수 없어. 이제 5분이 지났다. 이제 비행기는 타고 싶지 않아. 제발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어제 모두 모여 한 식사가 마지막이라니. 뭔가 기내에서 폭발한 듯 연기가 나고 강화하고 있어. 어디로 어찌 되는 건지. 치요시, 확실히 부탁한 거다. 와이프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될 줄이야. 유감이다. 안녕, 아이들을 잘 부탁해. 지금 6시 반이다. 비행기는 회전하면서 급속히 강화 중이다. 아, 정말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감사하고 있어. 카와구치 히로츠구라는 당시 52세의 아버지였는데 겉옷의 안주머니에 메모장에 7페이지에 걸쳐 유서가 쓰여졌고요. 맞아요. 손상되지 않아서 유족에게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유언은 아니고 유언이라면 유언이죠. 마지막 메모. 침착해주세요. 벨트를 풀어서 소지품을 확인해주세요. 짐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이힐은 벗어주세요. 짐은 들지 말아주세요.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객실 승무원 중에 부사무장이었던 츠시마 윤미코라는 분이 불시착에 대비해 남겼던 메모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승무원들이 정말 최후까지 노력을 했던 증거이고요. 또 반면에 이런 거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 메모도 있고, 기체가 크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6시 반 급히 하강 중. 수평 비행 중이다. 일본항공 18시 오사카행 사고. 죽을지도 모른다. 무라카미 료헤이.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 스미코, 미키, 쿄코, 켄타로. 18시 45분. 기체는 수평으로 안정해 있다. 산소가 적어 기분이 안 좋다. 기내에서 힘내자라는 소리가 들린다. 기체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 18시 46분. 착륙이 걱정이다. 스튜어디스는 냉정하다.
요거는 승객이신데 회사명이 적힌 봉투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기장이 30분 이상 진짜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대단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속상한 사연이었는데 당시 9살이었던 소년인 미야지마 켄이 고시엔을 보고 싶어서 오사카 친척집을 가려고 혼자 탑승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일본 항공에서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항공사에서 이제 도착을 하면은 원래 그냥 도착하면은 승객들이 다 혼자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아이를 항공사에서 데려다가 보호자한테 인계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대요. 그리고 친척도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기로 하고 이러니까 그래 괜찮겠다 해서 아이를 혼자 보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아이를 보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었을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다가 자기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희망을 잃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유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셨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유족들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 사건은 일어났어. 그럼 원인이 뭐야? 왜 갑자기 그게 터져 나갔는데, 왜 폭발음이 들리면서 왜 갑자기 기체가 찢어지고 문제가 났는데, 그게 이유가 뭐야? 자,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사고 7년 전에 그 비행기로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1978년 6월 2일 자,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테일 스트라이크 사고가 있었대요. 테일 스트라이크 사고가 뭐냐면 비행기가 앞뒤로 길잖아요. 그리고 2차 착륙할 때 가운데에 바퀴가 있고 맞아요. 꼬리를 활주로에 긁는데 이게 약간 평행하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기수가 들리거나 하면은 요 밑에 약간 엉덩이 쪽에 밑에가 긁히는 거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이거를 각도가 잘못되면은 엉덩방아 찢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던 게 잘못한 걸 그냥 타고 다녀서 사고가 났는데 아니 나는 왜 이걸 그냥 놨는지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문이 잘 안 닫히고 바람이 새서 소리가 나는데 그걸 왜 그냥 놔뒀을까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거를 멀쩡하게 고쳤으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 2개가 있는데 위에 거가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수리를 했을 때고요. 밑에 거가 사고기를 이렇게 해놨었대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한 거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관통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가운데 여기에 이 중간에 판을 대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한 거죠. 겉보기에는 똑같잖아요. 겉보기에는 이거랑 뭐 똑같으니까 아무도 몰랐겠지? 여기 이렇게 잘려 있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수리를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든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많은 기회를 놓치고 인재를 결국 만든 거죠. 유압을 상실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예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유압을 상실해서 방향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정말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지금 착륙이라도 한 경우라는 얘기는 착륙은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다 죽진 않고 생존자가 있긴 있는데 유압을 상실한 상태에서인데 수직 꼬리 날개가 그나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수직 꼬리 날개가 없으면서 유압을 상실했다? 이거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고, 이 사고에서처럼 조종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행을 한 게 오히려 기적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준비 많이 했나요? 고맙습니다. 읽어주니까 더 재밌어요?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일 것 같아서 모르는 개념들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 콘텐츠였습니다. 내가 파스칼의 원리를 검색해 볼 줄이야. 안녕, 길순이의 영상을 봐줘서 고마워요. 벌써 끝까지 다 봤구나. 여기까지만 보고 가면 아쉬우니까 이거 다 보고 가면 어때요?